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 시간입니다.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추워가지고 오늘 의원님 아주 따뜻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예,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예, 네. 조금 신경을 써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경기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 맞아요. 네. 경기 같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그냥 콕콕 찍어가지고 카카오를 건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일 민생에 신경 쓴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은행 종로릇 비판까지 하면서 이제 금감원을 찾아가지고 지난 9일에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또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차명재산까지 모두를 추적해서 남김없이 박탈하라. 야, 진짜 엄청 세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이후에 금감원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강력 주문한 게 12년 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네. 검사의 용어로 검사의 주문을 한 거죠. 검사의 용어로 검사에 주문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 가서 이제 불법 있으면 당연히 불법은 엄단해야 된다. 항상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네. 하나만 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얼마나 더 매일같이 더 세게 할 것인가. 단어를 막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법 사금융 당연히 불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엄단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네. 이제 이런 주문을 대통령이 끊임없이 계속 그런 부분만 찾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서민의 어떤 민생을 돌보기 위한 진짜 그런 메시지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의 어떤 그냥 정치적인 그 지지도나 이런 걸 위해서 계속 던지는 일종의 쇼인가라는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행보라기보다는 쇼다. 그래서 계속 쇼를 하고 계시고 아무튼 우리가 이 원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죠. 아무도. 예.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맞는 말씀하신 거고. 네. 예.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의 그 민생 행보라고 하면서 이런 쇼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서민들이 고금리로 지금 힘든 부분을 정말 보듬어 주려면 네. 거기에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금리 시대에 그리고 또 우리가 물가를 잡게 해서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없고 그냥 칼을 계속 휘둘러라 라만 주문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성이 사실은 맨날 똑같은 일성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대통령하고 스타일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출심 행위 엄단을 지시했다고 해요.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준다 이러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활용해라 이랬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불법 채권 출심 행위를 엄단하겠다 의지를 보인 거네요. 그렇죠. 대통령과 이제 서로 손발이 잘 맞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주문하고 장관이 이제 금감원장보다는 또 법무부가 나서서 네. 또 이런 걸 받아서 대응을 해준다라는 이런 식의 반응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금감원장도 이제 이복현 금감원 다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의 용어로 계속 지금 금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어떻게 더 서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것인가라는 고민하기보다는 네. 여기서 뭘 찾아내가지고 벌을 주면은 국민들이 좀 그나마 좀 속 시원해 할까? 이런 것만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검사의 용어로 검사의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진짜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그 검사들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은 기소를 하고 판사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악덕업자들은 이제 뿌리를
실제로 본인이 뽑아야 되는데 어허. 그렇게까지 갈지가 이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정책은 안 나오고 그냥 맨날 뭔가 불법을 찾아서 때려 잡아야 된다. 이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원지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로를 비판한 이후에 은행이 이제 조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상생 금융 보따리를 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은행의 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은행 종로를 타느라고 뼈가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은행들이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이 주말에 그 회장님들이 다 주재하셔가지고 긴급 대책회의를 하셔서 유명무실한 대책을 몇 개 내놨습니다. 유명무실한 네, 대책.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뭔지. 네. 그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0억 원 자체도 찔끔이에요. 몇 조 원씩 이익을 내기 때문에 이자 차익만으로. 그런데 1,000억 원 내용이 뭐냐면은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소상공인 지원이 그때 뭐 재난기본소득 하자고 뭐 정치권에서 막 얘기해서 딱 한 번 재난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빌려줬어요. 아, 이자를 유예해주면서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갚으라는 거예요, 이자를. 올해부터 갚아야 되는데 갚는 걸 유예해주는 걸 1,000억 원어치 해주겠다. 그럼 이게 뭐야, 지금 그게?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원이에요? 어차피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갚을 수가 없는데 갚을 수 없는 거를 이자를 안 받는 거를 본인들이 내놓는 거라고 하면서 1,000억 원 발표했고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이제 사실 유명무실한 내용들을 내놓은 거라서 네. 이 지금 추가로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정책으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사실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되는 게 지금 횡재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 게 횡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횡재한 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러니까 또 약간 좀 솔깃하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횡재세 말만 나오고 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거기에 횡재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안 발의도 몇 개 지금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언론이나 또 특히 이제 경제 매체나 경제 단체 같은 데서 막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 횡재세 하니까 뭔가 돈 많이 번 사람 때려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횡재를 하면 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로또 당첨돼 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로또 200만 원 이상 당첨되면은요 22%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1억 당첨된다고 1억 받는 게 아니에요. 3억 이상 당첨되면은 33%를 떼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노력 없이 받은 거는 개인들이라도 내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 체계 안에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사실은 기업들한테 적용을 하겠다는 게 횡재세입니다. 근데 기업 중에서 모든 기업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은행 봐라, 은행.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가 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자영업자 대출 받으면은 한 2%대 금리를 냈어요. 근데 지금 7%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세요. 근데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그때도 2%대 정기예금 금리였어요. 근데 지금 3%대거든요. 그러면 이 3%포인트는 어디로 갔지? 네. 은행에서 이익으로. 그래서 다 지금 시중은행들이 3분기까지 한 36조 원 이자 수익이라는 걸 냅니다. 이자 이익이라는 36조 원이요? 36조 원이요. 다섯 개 은행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 신한, 또 KB은행 그리고 우리은행하고 농협까지, NH농협까지 5개 합쳐가지고 36조 원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10% 이상 증가한 거고 매년 이렇게 7%, 10%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횡재다. 이거는 은행이 뭔가 노력하고 혁신해서 반도체 개발해가지고 번 돈하고는 다르다. 요거는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비슷한 게 또 그 정유회사 같은 데들, 에너지 회사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값이 확 오르면서 에너지 파는 쪽은 엄청나게 가격을 올렸는데 또 수입하는 쪽은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 떨어져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얻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 기업들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에너지하고 은행 두 가지 업종에서 지금 횡재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사실 이게 횡재세라기보다는 정말 폭리를 취해가지고 서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수익같이 들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 금융이라는 게 네. 자금 융통, 금융이 자금 융통이니까
돈이 넘치는 데서 돈이 모자라는 데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중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고 마진이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이 필요한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서 지금 말씀대로 이현재 교수님 말씀대로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정 정도 수익을 얻는 건 가능한데 갑자기 시장의 금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얻게 되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세금이라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좀 국가가 가져가서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곳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횡재세가 이렇게 아주 일부분 특정한 곳에는 적용될 필요가 있고 이미 다른 뭐 유럽에서도 지금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네. 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횡재세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은행 보고 지금 뭐 기부를 해라, 뭐 어디 서민 정책 자금을 출연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기업들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국가가 걷어들여서 국가가 제대로 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당연히 후자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재정 쪽에서 할 역할을 결국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횡재세라는 걸 받아들여서 재정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은행을 계속 쪼는 이유가 재정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자꾸 기업인 은행한테 쪼아가지고 뭘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기업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렇죠. 맞아요. 유명무실한 대책들이 나오고 결국은 재정은 국가는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더 받아들이고 그거를 제대로 쓰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횡재세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서민 금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라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세수가 모자르다고 막 계속 그러는데 좀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여기저기서 사실 가져올 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걸 제대로 안 그리고 하고 있는 거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막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니 뭐 기재부니 이런 데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안 하는 완전 거예요? 좌파 정책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횡재세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거릿 대처예요. 1981년에 미국 보수 정치의 태도 아닙니까? 네. 그때 대처리즘으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때도 그 보수 정치인마저도 그때 은행들이 사실 제로금리 예금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영국 그렇죠. 은행들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빌려줄 때는 이자 많이 받으면서 예금에는 이자 안 준다고 그러면서 세금을 때렸는데 그게 그 해에 은행 전체 이익의 20%였어요. 그냥 한 번에 확 그렇게 한 거예요. 보수 정치인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네.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가는 기업들은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직접 나눠주겠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인 이번 정부가 뭐 민주당에서 얘기한다고 또 막 반발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진짜 시장 질서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렇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매도 지금 뭐 얘기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냐 없냐 보든지 시끄럽지 않습니까? 공매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까지. 공매도 금지 딱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뭐 그 하루 이틀 난리가 엄청 났어요. 난리가 네. 났었죠. 네. 그리고 지금 공매도 발표 이전으로 거의 돌아온 것 돌아갔어요.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시장의 제도를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뭘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번 정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용감하다 이제 싹싹 못해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대뽀? 무대포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을 진짜 이렇게 너무 쉽게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자본시장 신뢰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본이 30% 이상 거의 40% 육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 자금이 이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 이 자금을 뺄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주가가 올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떨어지고 진짜 4월 총선 때 가가지고 그중 가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 조금씩 나가가지고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가 방어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완전 그 역풍으로 오히려 그때는 가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이상한 정책을 또 내놓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워놓는 지금 이런 그 금융당국의 정책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 지금 이 대출 문제나 고금리 이자 문제나
이런 공매도 문제나 막 여러 가지 지금 금융 정책은 굉장히 섬세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무대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뭐 기관 플러스 포함해서 다 전부 다 공매도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의 보유 기간 수가 5년 3개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정책이 막 우리나라 사실 정책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고 다시 또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사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관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뭐야 도대체 이 나라는 여기다 뭘 할 수 없겠어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너무 정부가 이게 좀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슨 독재 정권처럼 공산주의나 사회 정권처럼 막 우리가 그냥 규제하면 돼. 우리가 한마디 하면 뭐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네. 공매도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그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그 IMF 구제금융 1997년에 맞은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간신히 20몇 년 만에 이렇게 돼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될락 말락 이런 상태, 될락말락, 예.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금방 후진국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상을 제대로 좀 유지를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자본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계속 설득을 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율 관찰 대상국, 원래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거의 포함시켰었는데 7년 만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죠? 갑자기? 요거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좀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빠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력이 안 되고 없으니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니들은 환율 뭐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거에서 빼줄게. 여기 남아있는 나라가 중국, 독일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는 해서 이익 제조업 많이 내는. 강국들, 이익 많이 내는 제조업 강국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뭐 환율의 개입도 사실 전혀 하고 있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도 미국에 지금 다 떨어지고 삼성전자 있죠. 미국 가서 투자해서 공장 지으니까 뭐 우리 회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실은 우리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수출 강국으로서의 그 위치가 사실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우리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님이 미국하고 일본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좀 봐줬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나쁜 거군요. 우리를 좀 너무 알로 본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나오겠네요.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했을 때도 그렇게 다시 치고 올라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국내 경제 최악인 건 물론이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다. 지금 사실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아, 이거 되게 심각한데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또 최이배 의원님하고 이원재 교수님하고 두 분하고 또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